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침묵은 때로는 빚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곤 합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살림은 아내가 지킨다. 이런 옛날식 미덕이 연금 생활에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맹독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60을 넘기면 현역 시절의 수입은 사라져도 몸에 밴 소비 습관과 생활 수준은 좀처럼 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아내가 혼자 적자를 감당하고 저축을 깨면서 평온한 척을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파멸을 미루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 미영 씨입니다. 겉으로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숨은 빈곤층이었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체면을 유지해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던진 차를 바꾸고 싶다는 제안이 그녀의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게 파탄을 막기 위해 아내가 버려야 할 3가지와 돈에게 사랑받는 부부가 되는 구체적인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미영 씨의 눈물 고백을 반면 교사 삼아 당신도 좋은 아내의 가면을 벗고 진짜 행복을 잡을 준비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1장 행복한 가면의 뒷면. 이 통장을 펼칠 때면 제 손은 언제나 아주 조금 떨립니다. 마치 봐서는 안 될 금단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죄책감과 위가 움츠러드는 듯한 두려움이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거실에는 평온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합니다. 창밖에는 남편이 정성스레 가꾸는 정원이 있고 벽에는 명문 사립중학교에 입학한 손주의 자랑스러운 웃는 얼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방 구석에는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평생 취미로 삼겠다며 산 100만 원짜리 오디오 세트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행복한 잘 사는 부부의 집으로 보일 겁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지고 올 때마다 미영 씨네는 남편분이 든든하니 걱정이 없겠네 라는 부러움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는 대체가 되는 거고 그나니 걱정이 없겠네 라는 부러움을 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에 적힌 숫자만큼은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우리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난달보다 그 전달보다 확실하게 줄어드는 잔고. 적자, 적자, 또 적자. 그것은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 우리의 노후가 깎여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미영입니다. 65살이고 대기업에서 40년을 다닌 남편 영수와 둘이 삽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주변에서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충분하니 좋겠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는 얇은 얼음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숨은 빈곤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선 웃음을 짓고 여보, 오늘 밤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전골이야. 좋은 고기로 구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저축을 깨야 하네. 이게 몇 년이나 버틸까? 라고 비명을 지르는 저. 당신에게도 이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남편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검은 구멍투성이 가계부를 안고 혼자 떠는 밤. 이것은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숨쉬기도 빠듯했던 제가 마침내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고 눈물로 무너졌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바닥에서 얻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노후를 살아내는 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2장 230만 원의 가난과 120만 원의 겨울. 우리 부부에게는 매달 약 230만 원의 연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 호화로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남편이 현역으로 일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끝났고 아이들에게 돈이 될 일도 없습니다. 부부 둘이서 알뜰히 살면 매달 몇만 원은 남고 가끔은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왜인지 매달 50만 원가량의 적자가 납니다. 보너스 같은 건 없으니 1년이면 600만 원의 저축이 사라집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생활의 질과 자존심을 현역 시절의 전성기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영수는 현역 시절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술자리를 즐기며 좋은 걸 아는 게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여기던 세대입니다. 그 감각은 지금도 뼛속까지 배어 있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회는 물콩에서 먹을 게 못 돼. 생선은 역시 백화점 지하 식품관이어야 해. 슬슬 명절 선물 시즌이지. 옛 상사였던 김 과장님한테는 그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등급으로 해놔. 이사한 거 보내면 체면이사 않으니까. 남편의 말에 따라 저는 전철비를 내고 백화점에 가서 예쁘게 포장된 비싼 생선과 선물 세트를 삽니다.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남편의 기대에 답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용돈을 준비하고 비싼 초밥을 주문합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쁜 겁니다. 이제 현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금 생활이잖아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직함을 잃고 그냥 사람이 된 남편의 자존심. 나는 아직 사회적 힘이 있어. 현역 시절처럼 풍요로운 삶을 아내에게 선물하고 있어. 그렇게 믿는 그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눈을 현실에서 돌리게 하고 가게의 붕괴를 미룰 뿐인 잔인한 그런 제가 어떻게 해서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미숙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지은 지 30년 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 수입이 120만 원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 수입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미숙은 저보다 훨씬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입은 옷은 평범한 옷이지만 깔끔하고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야, 이거 먹어볼래? 근처 농구한테서 싸게 얻은 제철 채소야. 내가 직접 맛있게 졸여봤는데 정말 맛있어. 그렇게 웃는 그녀의 식탁에는 제철 채소로 만든 알록달록한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쓸데없는 것이 없었고 창문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집에 돈 쓰는 걸 그만뒀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거나 대단해 보이고 싶다거나 그런 걸 다 버리니까 120만 원으로도 매달 조금씩 저축이 되더라. 한 달에 230만 원이 있어도 저축을 깨면서 떠는 저. 한 달에 120만 원으로도 마음 평온하게 살면서 저축까지 하는 미수. 그 차이는 들어오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가는 이유의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고 저는 남이나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썼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어리석음에 가슴이 눌리는 듯 했습니다. 제3장 폭탄의 도래.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달엔 꼭 남편에게 말하자. 그렇게 문제를 미루던 저에게 신은 강제 종료 버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파탄의 발소리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저녁 내내 혼술을 즐기던 남편이 차 카탈로그를 펼치며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환갑도 한참 지났고 연어 반납도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멋진 차를 타보고 싶어.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쿵, 쿵. 불길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차도 아직 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비싼 차량 검사비를 냈는데, 하이브리드 SUV 어때? 동창대 사이에서 평판이 좋더라. 골프 치러 가기에도 멋있겠지? 다음 주말에 영업소에 한번 보러 가자. 남편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수함이 저에게는 예리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날 낮에는 외벽 도장업자가 찾아왔었습니다. 사장님, 슬슬 지분 보수를 해야 합니다. 비가 새고 나면 수백만 원이 듭니다. 지금 하시면 발판 포함 500만 원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면 3천만 원, 집수리 1,500만 원, 합치면 4,500만 원. 비상금으로 모아둔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낼 수 있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내고 나면 우리의 노후 자금은 문자 그대로 바닥이 납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죠? 요양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몸에 밴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이 반사적으로 제 입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평생 열심히 일했잖아. 마지막으로 좋은 차, 멋있네.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등줄기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덜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끝이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가산을 탕진하고 몇 년 안에 밥값조차 못 벌어서 독립한 아이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머리를 숙이게 될 거야. 미영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잠깐 화장실 좀 이라고 하고는 도망치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은 곳 낡은 한복 사이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못 버티겠어. 더 이상 부장인 척할 수 없어. 제 개인 비상금도 독신 시절 모은 돈도 전부 써버렸어. 연기는 한계야. 그날 밤 저는 리빙룸 테이블 한가운데 통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제 목을 내미는 심정으로. 내일 남편이 일어나면 전부 말하자. 네가 관리하고 있었잖아. 뭐 했었어? 라고 질책받을지도 몰라. 그래도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혼자 안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4장.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그때 남편의 반응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날 밤 잠 못 드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한 3가지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구 미숙의 삶과 죽을 힘을 다해 읽어낸 재무설계사 칼럼에서 배운 노후를 살아내는 철칙이었습니다.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일. 저는 이것을 계속 어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소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원인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가난해 보이기 싫다. 전 부장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런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남의 평가에 돈을 지불하는 건 이제 그만둡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집시다. 부침성이 없다고 해도 짜다고 뒤에서 비웃어도 좋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차가운 세상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내일 따뜻한 밥상이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차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차도 처분하고 필요할 때는 카쉐어링을 씁시다. 라고 제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두 번째 피로와 준비 부족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도 귀가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가느라 피곤하니까 택시를 타자. 저녁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백화점 지하에서 비싼 반찬을 사자. 현역 시절에는 시간이 없으니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손이 가는 것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기는 것. 미숙처럼 싼 재료를 시간을 들여 맛있게 요리하는 것. 버스 시간표를 찾아보고 느긋하게 나가는 것. 그것을 가난뱅이 냄새난다고 업신여겼던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의 오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편리함을 돈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노후 가게를 지키는
최강의 방파제가 됩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의 비밀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게의 고민을 삼키는 것은 미덕도 다정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남편에게 현실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저는 그에게서 가게를 생각하고 가족을 지킬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통장을 넣은 상자를 거실 선반, 남편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위험 관리였습니다. 제5장 남편의 눈물과 내려놓은 자존심. 다음 날 아침 일어난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려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척 했지만 물소리보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메마른 방 안에 울렸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가 쏟아질 것을 각오하고 저는 눈을 꼭 감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그렇게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들려온 것은 짜내듯 쉰 목소리였습니다. 겁을 내며 돌아보니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아진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 높고 자존심 강해서 약한 모습 한 번 보여 적 없던 남편이 내가 널 여기 있구나. 퇴직하고도 옛 꿈을 꾸면서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걸 까지도 못했어. 남편도 괴로웠던 겁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정년 퇴직 후에도 위엄을 지켜야 한다. 그런 옛날식 가치관에 남편 자신도 갇혀 있었던 겁니다. 멋진 차를 타고 싶다고 한 것도 그렇게 해서만 사회와 단절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백기를 든 덕분에 남편도 무거운 갑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차를 처분했습니다. 유지비만 해도 1년에 세금이랑 보험이 수십만 원이야. 그 돈으로 가끔은 맛있는 장어라도 먹는 게 낫지. 남편이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렇게 결정해줬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차였지만 처분하고 나니 세차 안 해도 돼서 편하다며 웃습니다. 집 외벽 도장은 최소한의 방수, 보수만 동네 양심적인 업체에 맡겼습니다. 명절 선물도 연금 생활에 맞춰 정중한 편지를 곁들여 모두 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멀어지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오히려 나도 그만두고 싶었어. 고마워. 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남편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와 함께 마트에 와줍니다. 야, 미영아. 이 양배추 저쪽 가게보다 30원이나 비싸. 그만두자. 이 못생긴 토마토가 색깔도 좋고 맛있어 보인다. 그렇게 웃는 남편의 얼굴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메뉴를 고르던 때보다 훨씬 생기가 있고 다정해 보입니다. 저축은 아직 마음 놓을 만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수천만 원이 있을 때보다 잔고가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숨길 일이 없다. 그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이렇게 맛있어질 줄이야. 제6장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결코 저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돈이나 체면으로부터 되찾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의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 2억이니 노후 파산이니 텔레비전이나 잡지는 불안한 말만 나열합니다. 예전의 저라면 그것에 휩쓸려 더 아껴야 해, 투자해야 해 라며 또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한 크기의 행복이 있습니다. 한 달 230만 원 안에서 둘이 웃고 맛있는 밥을 먹고 가끔 버스를 타고 근처 온천에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그 각오가 섰을 때 비로소 돈이라는 마물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도구로 바뀐 느낌입니다. 어땠나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고 운 날. 그날 제가 흘린 눈물은 초라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만약 당신이 예전의 저처럼 혼자 가계부를 안고 떨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그 비밀을 내려놓아 보세요. 누군가를 위한 체면에 돈을 쓰지 않는 것, 매일의 귀찮음을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미안해, 이제 못하겠어, 도와줘. 그 한마디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남편을 숨은 빈곤이라는 어둠에서 구해낼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마법의 말이 될 겁니다. 꾸미지 않은 지금의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부디 당신의 노후가 진심 어린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통장이나 숨겨둔 빚을 안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내일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일심동체도 그럴까 남편에게 아내는 당연히 움직여줘야 하는 수도꼭지. 멈추면 화내고 잘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가장이 정년퇴직을 맞은 가정일수록 이런 생활 인프라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회사라는 자리를 잃은 가장은 집에 달라붙어 아내를 돌봐주는 사람으로만 보게 되지만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가 없기에 더 잔인한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65세인 제가 39도의 고열로 드러누웠던 어느 여름날, 옆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아버린 43년간의 결혼 생활의 진짜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조차 건네받지 못했던 그날부터 제 각성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지근한 물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께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1장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다. 머리맡에 놓인 미지근해진 페트병물. 뚜껑은 반쯤 열린 채로 꽤 몇 시간째 거기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건만 그 물을 입에 가져가 힘조차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나뭇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9도를 넘는 열에 시야가 흐릿하게 번집니다. 귀를 기울이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남편 철수가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 깔깔대며 진심으로 우스운 듯 웃는 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제 침실까지 들려옵니다. 물 한 잔만 중얼거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입술이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 오늘 아침에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말한 지 벌써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가 지저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마루 위에 아른아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제 몸만 열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단 한 번도 이 방을 들여다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시간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1시간은 배려해서 조용히 내버려두는 걸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갈 무렵부터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납덩이 같은 것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절망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옆방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를 전혀 의식 밖에 두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 소파에서 과자를 바삭바삭 씹어 먹으며 웃고 있는 그 씹는 소리조차 어쩐지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사흘 전에 부엌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철수는 두드려서 고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얼굴과 지금 이 순간 저를 방치하고 있는 무관심이 어딘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도꼭지와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면 신경 쓰지 않고 막히면 화나는 그런 존재로 어느새 전락해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 머리맡에 미지근한 물처럼 서서히 온도를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제 생활 인프라가 소리 없이 무너진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나약함이 그것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의 길고 긴 독백의 시작입니다. 제2장 미지근한 물의 일상. 열이 내려간 후에도 그 천장의 나뭇결은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으면 마디진 나뭇결의 소용돌이가 눈꺼풀 안에서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철수는 제가 부엌에 설 수 있게 되자 겨우 나았네 라며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걱정했어. 무리하지 마.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수도가 복구된 것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담담한 한마디. 58세인 철수는 3년 전 대형 기계 메이커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800만 엔 정도, 연금은 부부 합쳐 매달 22만 엔 정도 받고 있으니 사치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러운 편이겠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 후의 철수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침 10시쯤 일어나 신문을 넘기고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산책 나갔다가 돌아와 술을 마시고 삽니다. 매일 그 반복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라곤 밥, 목욕차, 마치 상사가 지시를 내리는 듯 합니다. 오늘 상가의 두부가게가 문을 닫는데 무언가 말을 걸어도 한마디뿐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조차 않습니다. 처음엔 저도 힘내서 화제를 찾았습니다. 이웃 이야기, 친구 이야기, 뉴스 이야기. 하지만 어느 곳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허무하게 튕겨나올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말을 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심한 부분인데 저 자신도 그 무관심에 살짝 기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으면 불쾌한 표정을 지을 일도 없고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그것을 부부 원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왔습니다. 친구 미숙에게 우리 사이 좋아 싸우지도 않아 라고 웃으며 말한 것은 반은 허세, 반은 자기 암시였습니다. 사실은 싸울 기력조차 빼앗겨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저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미지근한 물 같은 나날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인 결혼 생활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자신의 눈동자에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 온도 속에서 저는 서서히 생활 인프라로 바뀌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생활 인프라로 전락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불평하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편리하고 순종적인 아내라는 이름의 설비로. 제3장. 언니의 한마디. 전환점은 그해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큰언니 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언니는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그 후로 줄곧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언니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후는 무척 쓸쓸하겠다고. 그런데 그 전화 목소리는 놀랍도록 생기가 있고 밝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마치 소녀 같은 맑은 웃음소리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에 교토 갈 거야. 친구 셋이서 우아하게 놀러. 언니는 지역 서클이나 서예교실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자주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3가지나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희야, 혼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기분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철수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해진 등, 얇아진 정수리, 텔레비전을 향해 뭐라 중얼거리는 그 모습에 끔찍한 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대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나는 남편이 있는데도 언니보다 더 외로운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언니에게는 함께 웃을 친구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냉장고 속 내용물을 생각하고 남편의 혈압약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동네 회란판을 돌리는 것. 그런 매일 속에서 저 자신의 즐거움은 어느새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펴도 적혀 있는 것은 남편의 진료일과 쓰레기 수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나이를 먹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철수는 회사라는 큰 조직 속에서 줄곧 살아온 사람입니다. 직함과 직위가 그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잃은 지금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힘도 스스로 움직일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달라붙고 나라는 마지막 인프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탱하는 것이 과연 제 인생일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뜬 감각이었습니다. 제4장. 작은 범람. 다음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팜플릿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수채화 플라멘코, 하와이안 서예, 시조 가지각색의 강좌가 늘어선 가운데 저는 고전 읽기라는 수수한 강좌에 눈을 멈췄습니다. 한 달에 2번, 수강료는 3,000엔. 예전부터 역사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소녀 시절 도서관 한쪽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페이지를 넘기던 그 감각이 가슴속에 살짝 되살아났습니다. 신청할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에게 뭐라고 말하지? 반대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기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번 외출하게 됐어. 고전 읽는 강좌 듣기로 했어. 철수는 된장국을 떠먹으며 힐끗 저를 보더니 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내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만들어둘 거 데워 드세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라면 역시 그만둘까 하고 물러섰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좌를 듣기 시작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10명 정도. 모두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읽어낸 고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끝난 후에는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주라는 동갑내기 분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지만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내 시간이 1분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염치 없는 걸까? 은주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언니와 같은 빛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철수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전을 읽는 시간, 은주와 차를 마시는 시간,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시간, 그것들이 제 안에 작은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철수가 살짝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요즘 너 바쁘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전용 설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설비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제5장 답을 확인하는 겨울. 그 겨울 답을 확인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40도 가까운 열이 나고 관절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죽을 쓰고 얼음 주머니를 갈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밤중에도 여러 번 상태를 보러 갔습니다.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열이 내린 날 저녁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 여름날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39도의 열로 들어 누웠을 때 철수는 단 한 번도 방을 들여다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부부로서 이토록 대응이 다릅니다. 철수에게 제가 쓰러지는 것은 인프라의 고장이고 자신이 쓰러지는 것은 생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 비대칭성에 저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아팠던 것은 철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먼저 죽지 마.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웃으며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이 사람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제 생명의 가치는 제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철수를 돌보는 데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며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들어주고 난 뒤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남자들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기가 없으니까 더욱 잔인한 거예요. 그들은 사랑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43년 동안 저는 철수에게 사랑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불평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 자체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줄곧 잊고 있었습니다. 제6장. 각자의 노년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8세입니다. 고전 읽기 강좌에 더해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은주와 소소한 여행을 떠나고 언니 미숙과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셋이서 온천에 묵으며 밤늦도록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자신의 용돈에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은주와 규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밥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만들어둔 반찬을 내어놓고 외출하는 날도 늘었고 철수도 차츰 스스로 차를 따르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저는 인프라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는 아직도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더 일찍 깨달았더라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50대 때는커녕 40대 때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더라면 더 다른 부부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수와도 더 대등하게, 더 풍요롭게 마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나약함이, 제 눈멈이 43년이라는 긴 시간을 미지근한 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철수를 탓하기 전에 제 자신이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으니, 안심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 기분을 챙기는 것도, 제 즐거움을 찾는 것도 남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숙과 은주 두 분에게 공통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움직인다는 습관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제 발로 서고 제 손으로 문을 여는 그 사고와 습관의 차이가 노년의 풍경을 이토록 크게 바꾼다는 것을 저는 몸소 알았습니다. 철수는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쓸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미지근한 물은 아닙니다. 제 손에는 제가 고른 따뜻한 한 잔의 차.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긴 우회로 끝에 도달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분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바꿔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리면 노년에 반드시 큰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나이를 먹어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세계를 잃은 남편은 집에 달라붙어 아내를 생활 인프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이 없는 잔인함입니다. 계속 기대하기만 하면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즐거움을 갖는 것, 자신의 친구를 갖는 것, 자신의 발로 서는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몸에 익히는 것. 언니 미숙도 친구 은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고. 만약 지금 미지근한 물 같은 나날 속에 계신다면 부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풍경을 바꿔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해 탄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머리맡에 미지근한 물 같은 나날 속에 계신가요?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